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건강상의 문제로 영상을 오랫동안 올리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어서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영상을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신경계 질환 네 번째 파트인 뇌혈관성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계 질환 첫 번째, 뇌혈관성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뇌졸중입니다. 영어로는 CVA라고 하는데요. 굳이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뇌졸중이 뭐냐? 뇌혈관의 폐쇄와 파열로 인해서 국소적 신경학적 장애 또는 의식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신경학적 장애가 24시간 이내에 이런 제한이 있는 거죠. 시간이 이내에 회복되는 것을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해서 TIA라고 합니다. 이 신경학적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졸중이라고 하겠죠. 여러분이 뇌졸증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증이 아닙니다. 중이 맞습니다. 그럼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뇌졸중은 크게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눠요. 이 허혈이란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서 오는 뇌졸중과 출혈이 일어나는 것에 의해 일어나는 뇌졸중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의 원인은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해야 되기 때문에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서 뇌동맥의 폐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막혀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혈성은 말 그대로 고혈압이 있거나 동맥류, 동정맥 기형에 의해서 혈관 파열이 되면 출혈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출혈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졸중을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뇌동맥이 터져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어서 발생하는 뇌졸중을 출혈성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플러그가 만들어지거나 혈전이 발생해서 뇌혈관을 막게 되면 제대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겠죠? 이럼으로써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뇌에 저산소증과 신진대사 부전이 나타나 뇌조직에 신경학적 손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떠한 원인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피가 부족해지는 원인, 혈전이나 색전 등을 들 수 있겠고요. 출혈이 일어나는 원인 등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원인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뇌졸중 기왕력이 있는 분들은 이미 기저질환이 있을 테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심장질환, 우렬성 심부전이라든지 심근경색이 있게 되면 당연히 뇌에 저산소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허혈과 관련이 있겠죠. 허혈성 뇌졸중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당뇨 역시 혈액이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허혈과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역시 혈전이라든지 색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혈과 관련이 있을 거고, 고혈압의 경우에는 뇌출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출혈성 뇌졸중과 관련이 있겠죠. 비만은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비슷한 맥락으로 혈전 같은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은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성 뇌졸중과도 관계 있을 수 있고요. 흡연 역시 혈관 질환을 많이 일으키고 경구피임약은 대표적인 혈전을 일으키는 원인이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원인들이 다 뇌졸중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허혈성이든 출혈성이든 뇌에 어느 부위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뇌졸중이 왔느냐에 따라 증상은 천차만별이에요. 뇌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뇌의 어떤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통을 들 수 있겠죠. 저산소증이든 출혈이든 두통은 필히 따라오는 거고요. 구토중추를 자극해서 구토가 발생할 수 있고, 허혈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뇌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경련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식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의식인 혼수도 올 수 있겠고, 목의 강직이나 기억력 손상, 편마비, 운동장애죠, 감각소실, 감각신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실어증, 언어중추, 앞에서 가르쳐 드렸죠. 이 언어중추가 문제가 생기면 실어증이 올 수 있겠고요. 당연히 연화곤란, 시각장애, 두개내압 상승 등
뇌와 관련한 대부분의 질환이 다 올 수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부위에 손상이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뇌혈관 장애 발생 전 수시간 또는 수일 전에 뇌졸중을 예고하는 전구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증상이 있냐? 후두부, 목 뒤 통증이나 현괴증, 실신, 지각 이상, 일시적 마비 증상, 손발의 저림 등 보통 24시간 이내에 사라지게 되는데 이걸 일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뭐라고 알려드렸죠? 네,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습니다. 뇌졸중과 비슷한 증상인데 24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뇌졸중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로 막힌 걸 뚫어줘야 되니까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등을 사용할 수 있겠고 경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경련제를 줘도 되고요. 그리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관 성형술이라든지 스텐트 삽입술을 내과적 치료로 할 수 있겠죠. 이 외에 외과적 치료로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라고 해서 경동막 내막에 혈전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절제내는 시술을 얘기해요.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경동맥을 열고 이렇게 내막을 절제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걸 말하죠. 출혈성 뇌졸중은 어떻게 치료하냐? 출혈이 돼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주변 조직을 압박하면 당연히 두개내압이 상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개내압을 하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강시키기 위해서 만니토를 투여해요. 여러분 시험에도 가끔 나올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이 약품은 어떤 약품이냐 하면 고삼투성 이뇨제예요. 앞전에도 한번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삼투성이기 때문에 이걸 혈관이라고 설명드리면 이 약을 투여하게 되면 뇌혈관에 고삼투성 이뇨제가 들어감으로써 여기가 삼투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뇌에서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끌어들인 물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네, 신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물을 많이 배출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뇌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이 만니톨이라는 약품이에요. 잘 알아두시고요. 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지혈제라든지 출혈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해서 진정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정제 같은 약품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식을 자주 체크해야 되는데 의식 체크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서 사용해야 되는 약품입니다. 출혈량이 많으면 주변 조직을 누르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혈종을 뽑아내는 수술 등을 해야 돼요. 관을 삽입해서 이 혈액을 빼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허혈성은 뭐가 막히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출혈성은 출혈이 지속됨으로써 주변 조직을 누르면서 혹은 출혈이 발생한 부위 윗부분으로 혈류를 보내지 못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막는 처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시면 조금은 쉽게 암기가 되실 겁니다. 간호중재로는 증상이 안정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신경학적 상태를 사정해야 돼요. 당연히 의식 변화를 체크해야 되고 운동과 언어 능력, 인지, 정서적 상태 등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뇌의 어느 부위가 눌리냐에 따라 이런 증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는 머리를 상승한 체위, 허혈성인 경우는 머리를 내린 체위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출혈성 뇌졸중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앉혀놔야 심장보다 머리를 위로 함으로써 출혈이 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허혈성인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내려놔야 막힌 혈관을 뚫고 조금이라도 혈액이 뇌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내린 체위를 취해주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당연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침상 안정을 취해줘야 되고요. 편마비 증상이 나타난 신체 부위를 베개 등으로 지지, 마비된 쪽이 체중에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감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욕창이라든지 피부에 문제가 굉장히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체위를 취해주게 되는 거고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생각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대 난간을 올려주고 욕창 등 발생하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 변경, 공기 침혈을 적용할 수 있고요. 뇌졸중 발생 직후에는 2일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뇌졸중 이후에는 한 이틀 정도 금식한다는 거, 후에는 위관 영양이나 식이를 적용하게 되는데 식이 적용 시 연화곤란을 잘 사정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연화곤란이 있다면 여러분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내용이죠. 액체성 음식이 아닌 연식을 제공하고 점도는 연두부 정도의 점도,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공하고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음식을 넘기도록 해야 되고요. 목을 살짝 굴곡한 다음에 식사하는 게 기도흡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 턱을 살짝 당긴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목을 굴곡시킨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입안에 음식물이나 이런 게 많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강간호 등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경계 질환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부분인데 그 첫 번째로 뇌수막염입니다. 뇌수막염은 뇌와 뇌조직을 싸고 있는 뇌막에 염증이 생기는 수막염을 말하는 질병이고요. 먼저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게 되면 바이러스나 결핵균, 세균의 침입이 주요 원인이지만 진균, 곰팡이균이죠. 진균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소아의 경우 대부분 장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에코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세균성 뇌수막염은 폐렴연쇄상구균, 인플루엔자 간균, 수막구균이 주요 원인이고요. 외상의 경우는 직접 침투하고요. 상부 호흡기계를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침투하거나 혈류를 통해 뇌에 도달하여 감염되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뇌수막염의 증상으로는 이 염증 때문에 수막혈관이 충혈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 부종이 생길 수 있고 당연히 두개내압이 상승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한 두통과 발열이 있고요. 뇌압 상승으로 인한 오심, 구토, 목의 강직, 진압력 상실, 반혼수로의 의식상태 변화 등이 생길 수 있어요. 두개내압이 상승하게 되면 뇌의 어느 부위를 누르느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알려드렸던 뇌졸중과 비슷해요. 어떤 부위에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염증이다 보니까 열이 나는 거고 뇌 조직을 누르다 보니까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을 굴곡시켰을 때 목이 뻣뻣해지는 통증을 동반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뇌수막염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목이 뻣뻣해지는 통증 동반한다. 꼭 암기해 두시고요. 뇌수막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브루진스키 징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그림처럼 목을 이렇게 굴곡시키게 되면 고관절과 무릎관절이 굴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이 목의 강직 때문에 이 고관절도 구부리게 되고 무릎관절도 구부리게 되는, 그러면서 다리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증상을 브루진스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커닝 징후라고도 하고 이걸 길게 풀어서 케르니그 징후라고도 해요. 이렇게 고관절을 굴곡시켜 놓고 무릎관절을 피려고 하면, 신전이죠. 신전시키려고 하면 다리의 통증 때문에 잘 되지 않는 이런 징후를 커닝, 케르니그 징후라고 합니다. 뇌수막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분들은 좀 해놓으세요.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뇌수막염의 치료와 간호는 어떻게 하느냐? 다량의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장기간 필요하고요. 결핵성 뇌수막염의 경우에는 1년 정도 항결핵제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 처치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바이러스제냐, 항생제냐, 항결핵제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뇌부종 감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나 고삼투성 이뇨제 투여할 수 있다고 했고, 앞전에 알려드렸죠. 대표적으로 만니톨이라고. 그래서 만니톨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뇌부종으로 두개내압이 상승하니까 이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약품을 쓸 수 있습니다.
경련이 나타나게 되면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두통, 고열 증상이 나타나면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약해서 진통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두통과 목의 강직이 주증상이므로 머리 부분을 높여줄 때는 일직선으로 해서 체위 변경 시 머리와 목에 강직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면 되는 거고요. 수분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서 외부 자극을 최소해주는 게 이 뇌수막염의 가장 대표적인 간호일 수 있습니다. 식이는 소량의 고단백, 고열량 음식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프면은 보통은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고열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열량을 주려면 보통 아플 때는 고탄수화물, 고단백을 주게 되는데 뇌수막염에서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고단백을 주게 되는 거죠. 근육 강직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점진적인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 어둡고 조용한 환경 유지함으로써 외부 환경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은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감염성 질환의 두 번째, 뇌염입니다. 뇌염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뇌 실질 조직의 염증성 질환이고요.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감염성 뇌염이 있는데 가장 흔한 뇌염으로 흔한 원인으로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 그 외에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 등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박테리아성 뇌염으로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이 있고 혈관염증성 뇌염으로는 혈관염증이 뇌로까지 확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고요. 당연히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증상으로는 뇌수막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두통, 경부강직, 그리고 경부의 통증, 열이 날 수 있겠고 오한 오심 구토, 의식저하, 혼미,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뇌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개 내압도 상승할 수 있겠죠. 중등도에 따라서 경련성 발작이라든지 실어증, 편측마비, 불수기적인 움직임 등 회복 후에도 인지기능이 감소된다든지 마비, 난청 등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거고 앞전에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뇌에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냐에 따라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어떤 치료와 간호를 해줘야 하느냐? 원인균에 따라서 항생제, 항바이러스 제제를 처방하고 두통과 목의 통증 감소를 위해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고요. 증상에 따라 항경련제, 안정제,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활력증후를 주기적으로 사정하고 두개내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상머리를 올리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도 있어요. 두개내압이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앉는 체위를 취해줘야 머리에 있는 수분이 그나마 중력에 의해서 좀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침상머리를 올려주는 겁니다. 자극적인 환경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주면 당연히 그나마 안정을 취하면서 자극이 되지 않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드린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